웬간하면 70포인트씩 막 떨어지고 오르니까 정신 차리기 어려운 변동성이 큰 장이거든요. 예. 뭐 때문에 장이 그러는지.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 되게 적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슬금슬금 올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왜 이러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시장 상황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매크로 변수는 그렇게 네.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매크로 변수는 좀 더 나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매크로 변수는 이제 미국 쪽 경제 지표를 많이들 확인들 하고 하는데, 왜냐면 미국이 기축 통화인 달러를 쓰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을 많이 보는데, 뭐 흐름 자체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이제 시장 금리가 한 지지난주까지 좀 상승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롬 파월 연주의장이 딱 나타나면서 한 방에 딱 정리를 시켰죠. 정리했죠. 예, 네. 금리 인상, 지금 없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퍼링. 지금 테이퍼링을 논할 때가 아니다. 경기를 회복하는데도 지금 바쁘다. 그런 논의할 때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게 좀 연준의장이 좀 나오면서 한마디로 지금 한 방에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미국 쪽의 그런 경제 지표라든지 매크로 지표는 상당히 지지난주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랑 오늘이나 좀 눅눅하죠, 분위기가. 눅눅하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눅눅한데. 표현이 참 그래. 눅눅하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눅눅하다는 표현이요. 좀 비 내리고 그러면 네. 습습하잖아요. 예. 습습하다. 좀, 단어가 아주 국문과 출신이에요. 눅눅하다, 습습하다. 예. 어쨌거나 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제 좋지 않다는 건데. 네. 우선 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게 된 게 중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네.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제 약간 긴축 발언 누가 한마디 네, 했었죠? 맞습니다. 네. 예, 중국 인민은행 네, 통화정책위원이 일부 이제 버블 영역에 대한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일부가 좀 버블 기미가 있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조정을 보였었고,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과 연관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좀 밀렸었죠? 네. 오늘 어떻게 됐나 상해는? 오늘도 약보합 종 제가 4시에 장을 중국 시장 마감하는데 네. 장 마감 때까지는 못 봤지만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중국의 한 의원이 예를 들면 뭐 연준으로 얘기 같으면 연준 뭐 지역은행 총재나 연준 의원이 얘기한 건데 결국 인민은행장이 나서 좀 수습했거든요. 예, 어제도? 수습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약보합 정도로 0.1%, 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럼 뭐 강보합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그렇게 통화정책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었고, 네. 마침 어제 이제 인민은행에서 오픈마켓에서 유동성을 좀 순회수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내 단기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려감이 좀 컸던 건데, 제가 이제 한번 사이트를 제가 체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15금리라는 거예요. 어제 발음 주셨죠. 리보가 아니고 15구나. 네, 네. 조심해야 되는데, 네. 15금리입니다. 상하이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그래서 15금리인데, 이게 상하이 쪽에 이제 금리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하루짜리 금리예요. 보시면 단기 금리가 좀 많이 급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짜리, 2주짜리, 그리고 뭐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조금 오르네요. 네, 네. 9개월짜리, 1년짜리.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하루짜리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그렇게 증시 상황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중에서 자금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금 자금이 없어지니까, 현금을 자금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금리가 더 주더라도 지금 자금 사정이 조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 정도의 그런 시중에서 좀 자금이 조금 회수되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민은행에서는 한 1,800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만기가 한 2,800억 위안 정도가 만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는 2,800억 위안이 되고 한 1,800억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한 1,000억 위안 정도가 시장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회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에서의 이런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거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민은행장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긴축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상적으로 춘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설, 구정 정도가 되는데, 예. 구정에는 통상 이제 유동성을 풀죠. 많이 풀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춘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인민은행에서 좀 유동성을 좀 많이 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던 단기 금리가 조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유동성이 좀 해소된다라는 우려감을 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리가 좀 정상화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노이즈가 좀 있어요. 분명히. 잠깐의 노이즈가 있는데, 이 노이즈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얼마 가지는 않을 것이다. 조만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뭐 중국 금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 상황인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 수급적인 요인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크로적인 그렇죠. 변수가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단순하게 지금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올랐다 뭐 빠졌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별히 파생 쪽의 흐름들이 그죠? 네, 잘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지금 흐름들입니다. 왜 개인들이 사는데 외국인 기관은 팔고 외국인이 좀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팔자 쪽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국내 시장을 매도하는 주체들을 보시면 네. 금융투자. 금투야 뭐 하루 샀다 하루 팔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연기금. 예, 연기금은 계속 매도하고 네, 있고, 연기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주가가 많이 네. 올라서 비중이 커져서 물량이 좀 더 나오는 예. 거고. 그리고 외국인. 예. 외국인 이렇게 세 주체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는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사 고유 계정으로 많이들 운영을 하는데, 이게 거의 다 프로그램에 의한 차익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예, 지금은 막 거의 70~80% 이상이 차익 거래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즉 선물이 비싸다라고 하면 선물을 매도를 하고 현물을 삽니다. 네. 근데 선물이 싸다라고 하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선물이 싼 구간이고 현물, 즉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그리고 이게 이제 매일같이 이게 시장의 베이시스가 바뀌거든요. 이게 매 시간, 매 초마다 베이시스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선물 그 베이시스에 의해서 확 샀다가 확 팔았다가 뭐 이런 경향이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최근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의한 차익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흐름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어쨌든 수급 요인인데 휘둘리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여기는 예. 휘둘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죠. 연기금에서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좀 이럴 때 금융투자가 방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이제 할 때 연기금에서 딱 중심을 잡고 네. 중심을 잘 잡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연기금은 주식이 올라가면 계속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구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연기금이 뭐 나빠서 미워할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대한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그죠? 국내 비중을 안 늘리면. 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네. 연기금은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정해져 있어요. 딱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주식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평가 금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평가 금액이 커진 만큼 주식 비중을 덜어내야 돼요. 주식 비중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증시가 3천에서 4천에 간다라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연기금은 계속 매도가 나갈 겁니다. 평가 금액이 그만큼 커질 테니까. 네.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도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그러면 언제 사느냐? 증시가 많이 빠지면 사겠죠.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는 평가 금액이 줄었을 테니까, 그럼 주식 비율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작업이 지속이 되고 있다. 죄송해요, 말을 끊어. 그러면 질문을 막 하시는 게 타이밍을 놓치면 좀 안 되니까요. 네. 그럼 연기금이 매도하는 게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 좋은 질문.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 네. 그거는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연기금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예. 연기금이 뭐 매도한다 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한다 해가지고 막 정말 이 주식이 좋아 보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많이 하는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관한 매매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관련해서는 이제 5번 쪽, 5번 아시죠, 여러분들? 네. 우결 말고, 우리 결혼했을 때 말고, 5번. 우정사업본부는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할 때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죠? 그 세금이 없던가? 네, 맞아요. 그래갖고 막 그냥 사고 팔아요. 지금 5번 쪽 물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시장이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죠? 네. 차익만 생기면 들어가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거 좀 배제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이제 금융투자는 뭐 그런 요소도, 음. 그 연기금은 그런 요소도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이에요. 그러게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2조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었고, 오늘도 한 6천억 정도 보시면,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외국인의 매도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부에서 자영업에 대한 코로나 피해 보상을 명분으로 해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좀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좀 어렵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이 하시는 분들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상을 해주겠는데 네. 이 보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근데 정부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죠. 네. 그러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뭘 하겠습니까? 채권 발행한다? 그렇죠. 국채를 발행을 하죠.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네. 국채를 발행만 했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죠? 국채를 발행을 하고 정부한테 돈이 들어오려면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줘야 되는데 그걸 한국은행이 시키겠다 이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국채를 발행을 하고 한국은행 얘네들은 이 국채를 다 사줘라. 그러면 정부한테 돈이 들어온 이걸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겠다.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지금 법으로 지금 이걸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외국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취지는 네. 공감합니다. 그죠? 나쁜 취지는 아니잖아요. 선의를 가지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뭐 지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런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이해를 가요. 하지만 이게 한국은행이 이 전량 이 국채를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정부 부채를 화폐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이 정부 부채를 결국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메꾸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부채가 커진 만큼 화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린다는 거예요. 돈 가치가 빠진다는 거죠.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한국의 원화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문제점을 야기가 됩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있고 미국도 채권 발행하면서 재정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재정 정책을 쓰니까 비슷하게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원화 약세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외국인들은 그거 안 좋아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한국이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축통화권이 아닌 점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국채를 발행을 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분명히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큽니다.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거지가 크고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연 1%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9개월 전이라고 하면 작년 4월 달인데 그때 코로나로 가장 위기가 극심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3년물 국채금리 뛰었었는데 그때랑 비슷하게 좀 뛰고 있어요. 제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도 14개월 만에 최고치로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국채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고 국채 가격이 빠진다는 거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채를 매도를 하고 달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부담 요인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을 좀 안 좋게 하는 부정적으로 하게끔 하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 지금 이럴 때는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즉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결국은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할 것이고 자산으로 불리우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는 점점 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럴 때 좋은 종목을 잘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적인 요인은 환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큰데, 즉 수급적인 요인이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가 잘 알려드린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매수 기회로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주식 가치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져 있을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가 됐네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예. 안전벨트를 단디 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죠? 하루에도 2%씩 오르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뭐 경제 변수가 안 좋아서거나 무슨 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해서거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닌 약간 그 수급도 그렇고 구조적 요인이 많으니까 휘둘리지 말고 공부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흔들리면 사서 견디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급 불균형 구간, 변동성 큰 장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씀을 했고요. 네.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지셨고요. 채팅방에서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베네수엘라 얘기도 하시고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낸다고 말씀드렸더니 좋은 질문들 해주고 계시고요. 아까 아이디가 제대로님인가? 여기는 뭐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한국증권TV 이고요. 주식 라이브 쇼로 4시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